1992년과 2004년 남북 합의 효력도 일부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 도발 시 대북 확성기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 후보 사이에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금이 모두 몰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거액을 투자했던 인물을 소환해 개발 호재 정보의 입수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뒤 도주했던 중국인이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허위 연락처를 적고도 무사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사이 3배 올랐습니다. 한파에 연료비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3이 개막했습니다. 메타버스와 AI,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총집결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 합의까지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서에 어떤 조항들이 검토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과 2004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 부속합의서와 육사합의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두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 합의문이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됐는데 정부는 이 두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켜 대북전단 금지법의 벌칙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북한은 그동안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대북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목함 지뢰 도발, 4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 침범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조치로 대응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번 논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남북한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만들어 두는 건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수시로 약속을 깨고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사건을 상기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됐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황까지 되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한 뒤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5달 뒤인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공동선언에도 합의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두 합의에는 북한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 확대, 철도 연결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에 설치한 연락사무소를 2020년 폭파했고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에 나선 쓰레기들과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폐기하기로 한 동창리 기지는 ICBM 개발의 성지로 불리며 오히려 확장됐습니다.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이산가족 상봉도 2018년 8월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무단 철거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상위 합의서인 평양선언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 연말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은 서울 북쪽 지역을 잠시 침범했을 뿐 서울 중심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뒤늦게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비행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실도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중심부에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 P73의 북쪽 끝 일부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침범 당시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는데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레이더가 포착한 무인기 항적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군 당국은 침범 당일 이 점들을 선으로 그은 뒤 비행 금지구역 진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전비태세 검열단이 모든 신호를 재구성해보니 사건 당일 무시했던 항적이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레이더에 잡힌 북한 무인기 정체를 일주일 넘게 몰랐던 겁니다. 또 군 당국은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비행 금지 구역 반경이 3.7km인데 고도 3km에 떠 있는 드론이 대각선으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대가 맞다라고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물체를 식별하는 방공 감시 능력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거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남북 합의에 효력이 정지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정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를 오늘은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9.19 군사합의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합의까지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 강경 대응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먼저 비대칭 전력의 문제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갖고 있을 때 쓰는 말인데 북한의 입장에선 핵무기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소형 무인기도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대칭 전력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은 같은 비대칭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예,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 그리고 대북 전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법 개정하면 될 텐데 법 개정이 아니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렸던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기시키면 간단하지만 현재 의석 구도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서 보도한 그 두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무효화하는 방식의 우회 방안을 찾은 겁니다. 예, 뭐 사실상 남북 합의 파기로 볼 수도 있는데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일단 뭐 대통령실은 이게 그 효력 정지가 곧 합의 파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뭐 핵 포기 시점이나 도발 중단 약속과 같이 특정 시점을 그 효력이 제기되는 시기로 이제 제시를 하면 예. 합의 파기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효력 정지 권한을 활용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위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9.19 합의 위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전체 위반 건수가 17건인데 그중 그 지난 석 달 동안에만 15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또 9.19 합의의 좀 상위 합의서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그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 모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해 그 핵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그 정확한 비행 궤적 탐지에도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그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 무인기 도발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인데 열흘이 지나서야 바로잡은 겁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사전에 알았다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 뭐 국방장관이 위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해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요. 그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최종 판단한 게 그제인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은 뒤에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경위에 어쨌든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그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까 낫긴 하고 다행이긴 합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헬로윈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 기간을 열흘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안보 이슈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꼭 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라며 거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지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당은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조 연장을 위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국조 기간이 연장되자 이번엔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질문을 하겠다면서 임시회 단독 소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나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를 민생 임시국회로 포장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당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이 의석을 앞세워 임시회를 소집할 태세여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죠. 결국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시기 역시 임시국회가 열린 다음이 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흘 전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아직도 검찰의 출석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이 대표 측이 1월 둘째 주는 가능하다고 해 10일에서 12일 중 원하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말쯤이나 다음 주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환 날짜 확정이 미뤄지면서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침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완전히 이 야당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결국 본인 몫이라며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서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를 정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강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아직은 당원 투표에서 앞서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선뜻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저런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로 가는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내일 당대표 출마 회견을 예고했던 권성동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출마는 오로지 본인의 결단이라면서도 다음 대표는 대권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권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김기현 의원은 배현진 의원의 송파을 당협 행사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현장에는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 29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선당구사를 하지 않고 윤상현 의원은 경북 구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영남권 참이념입니다. 수도권에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범법 행위로 이뤄진 수익이라면 몰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론 대장동 일당에 대한 압박의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팀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는데 여기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대장동 지분을 가진 사업체 모두의 수익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생긴 수익 모두를 불법 수익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282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6호. 서류상 대표는 A 변호사이지만 검찰은 실소유주를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조모 씨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 킨앤파트너스라는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금 400억 원을 끌어오는 데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가 지분 7%를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전에 그 김만배 씨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결국 천화동인 6호의 수익도 김 씨로부터 온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동결한 대장동 수익 800억 원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보유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대장동 팀의 범죄 수익은 4,446억 원대. 검찰은 김 씨가 숨긴 148억 원어치 수표를 몰수한 데 이어 8억 원대에 달하는 정진상, 김용의 재산까지 몰수 보전하면서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동결된 재산은 1,000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빼돌린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은닉 재산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조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면 대장동 사업 초기 한 투자 자문사가 400억 원을 투자하고 2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투자 자문사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대장동 팀으로부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법조팀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5월 개통된 성남 서판교 터널. 서판교와 대장동을 잇는 길이 890m 터널입니다. 터널 개통으로 대장동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이런 일단 집값이 아파트 가격도
서판교 터널 개통 계획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6년 11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계획을 고시하며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1년 전 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자문사 키넨파트너스 대표 박모 씨를 만나 이를 설명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팀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박 씨를 소환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대장동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박 씨는 개발 정보를 들었고 이를 최기원 SK행복재단 이사장에게 구두 보고한 걸로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이사장은 키넨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검찰은 키넨파트너스가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해 8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만큼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은 뒤 격리시설 입소 전에 도망쳤던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이 그동안 대형마트뿐 아니라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돼서 전파 우려가 커지는데요. 방역당국은 앞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중국에서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한국에서 머물 곳과 연락처 등을 적어내게 했지만 이 중국인은 허위 기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젯밤 달아난 중국인 41살 A씨. CCTV 사각지대에 마지막 모습이 남았는데 경찰이 이틀 만인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숙을 위해서 미리 예약까지 했습니다. 격리시설부터 검거 장소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코로나 지금 며칠부터 안 하거든요. 환자인지도 모르죠. A씨는 입국 심사 때 성형외과 이용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질병관리청의 검역 시스템인 Q코드에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필수 기재 항목인 연락처와 국내 거처를 허위로 기입했고 질병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필수 기재긴 한데요. 없는 경우는 다른 연락처를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Q코드 그냥 확인 이렇게 누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많이 계세요. 대중 방역망을 다시 한번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중국발 입국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가 시작된 그제 5명 중 1명이더니 어제는 3명 중 1명이 확진이었습니다.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중국 출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한국행 항공기에 타지 못한 중국인이 속출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은 출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319명의 입국 예정자가 음성 확인서 등의 이유로 한국행 비행기에 타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로만 된 PCR 검사서 때문에 저희 앞에서 언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방역당국은 음성 확인서 위조에 대비해 확진자가 많은 경우 현지 공간에 신뢰도 검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국 입국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2일 20%였던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확진율은 31.5%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We believe that the current numbers being published from China underrepresent the true impact of the disease.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으라고 권장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연쇄 살인범 이기영이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시신을 묻은 장소를 지목했죠. 범행 과정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거듭했던 이기영이 이번 역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전문가에게 이기영의 심리 상태를 물었습니다. 보트를 탄 소방관들이 얼어붙은 강가를 뒤지고 강변에서는 굴착기가 연신 흙을 퍼내며 시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이기영이 검찰 송치 직전 마지막 선물이라며 지목한 안매장 장소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진술한 안매장 현장에서 사흘째 동거녀의 시신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기영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기영은 시신 유기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일삼았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계획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살해한 동거녀에게 3억 원 넘는 거액의 현금을 줬다거나 예전 회사에서 4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평소 지인들에게도 자신이 큰돈을 상속받아 건물이 여러 채 있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회방을 놓을 생각이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특성. 경찰은 이기영이 진술한 장소 일대에서 범행 시기인 지난해 8월 초 이기영의 휴대전화 이동 동선이 포착되는 데다 안매장 직후 쏟아진 200mm 폭우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시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데 현장 실무진만 6명 구속한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지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보고를 늦게 받아 논란이 됐던 윤희근 경찰청장.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윤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는데 특수본은 그날이 휴일이었고 경찰법상 청장에게 군중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 행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계획을 세울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직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500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2달간 수사는 입건자 28명 가운데 현장 실무진급 6명만 구속하고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본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설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배로 뛰었습니다. 깻잎 등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값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요. 자영업자도 장을 보는 시민도 울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농장. 상추를 재배하려면 등유난로를 켜고 작업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면서 수확할수록 적자입니다. 한 마를 여기 그 난로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지금 이틀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뭐 7,800원 했는데 지금 뭐 리터당 지금 뭐 1,700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12동 중 7동이 이렇게 농사를 멈춘 채 방치돼 있습니다. 기름값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수확량이 줄어들고 난방비 급등으로 생산 단가가 오르면서 적상추 한 상자 도매 가격은 45,4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배 뛰었고 깻잎도 한 달 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오이와 시금치 등 다른 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식비는 오를 대로 오른 데다 삼겹살에 이어 채소값도 급등하면서 집에서 쌈채소 한 번 먹기 어렵습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오르니까 전보다는 조금 야채도 적게 먹고 양배추라든가 뭐 이렇게 저렴한 쪽으로 자꾸. 여기에 새해 첫날부터 원자재값 인상 등의 이유로 우유와 유제품뿐 아니라 냉동만두와 참치캔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 식탁 위에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2년 전쯤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게 수익형 부동산이죠.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정부의 각종 압박에도 호황을 누려왔지만 고금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재작년 분양 당시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던 서울 강서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대출 규제가 느슨하고 전매가 무제한이란 이점에 현장에 떴다방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에 붙었던 억대의 웃돈, 이른바 초피는 빠진 지 오래. 지금은 분양가보다도 5천만 원 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피가 붙은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면 100% 동의를 얻어야만이 전환이 가능해요. 다 팔고 싶어하죠, 지금. 대체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매매는 600건을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새 42%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공급 과잉에 임대 수익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진 이자 부담이 겹치며 가격 급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아도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틈새 시장의 한파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1년 전 아프간 난민들이 울산 등에 정착했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서 한국에 입국한 이들로 이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반발도 터져나왔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우려를 뒤로하고 1년 만에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모두 친구가 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특별한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히잡을 쓴 학생이 졸업장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졸업식 노래도 합창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친구들 선생님과 작은 세상을 배워내. 1년 전 입학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26명 가운데 3명이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한국말로 농담까지 하며 지냅니다. 선생님 공부를 한글나 다 가르쳐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지난해 9월부터는 국적에 상관없이 합반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전국 다문화 학생 말하기 대회에서는 은상도 받았습니다. 아프간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저는 경찰 뛰고 싶어요. 나쁜 사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1년 전 입학 반대 시위까지 벌였던 학부모들의 걱정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다양한 문화를 또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인종과 국적은 달랐지만 꿈과 희망을 향한 아이들의 발걸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미국의 차터스쿨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립학교지만 사립고 못지않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죠. 이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금의 자사고처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차터스쿨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만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맞춤형 교육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반고의 교육력이 충분히 이제 올라가고 또 더 다양화되면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미진했다. 한국형 차터스쿨이 도입되면 공립학교도 학생 선발, 교사 채용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 시절부터 차터스쿨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Our students in Harlem beat Westchester County on the test. This is working and it's very effective as an educational model. 다만 엄격한 교원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교원 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와 한국형 차터스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첨단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신기술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CES에 도전장을 내며 기술 알리기에 나섰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첨단 기술이 등장했는지 박상현 기자가 라스베이거스 현지 행사장을 미리 돌아봤습니다. 빠져들어라.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3 행사장에 걸린 슬로건입니다. 올해는 3천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고 행사장 규모도 지난해보다 1.5배 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전부터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가전의 중심이 되는 초연결 시대를 내세웠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고 스마트띵스의 다양한 컨트롤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LG전자는 전통적 강세 분야인 TV 시장에서의 신기술을 예고했습니다. 선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깊은 몰입감과 그리고 완벽한 자유로움을 선사할 수 있고요. 모빌리티 업계는 최신 기술과 모빌리티의 미래를 제시하고 메타버스, ESG 등의 주제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대거 공개할 전망입니다. 기조연설은 롱기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존디어 그룹과 BMW가 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CES 2023. 글로벌 신기술의 각 축장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하던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며 긴축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을 심어줄 때가 아니라는 게 미 통화당국의 판단인 듯합니다. 그 이유를 정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연준이 올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이르면 3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낙관론에 연준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연준 19명 위원 중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아무도 없다고 FOMC 회의록을 통해 밝힌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시장 전망치를 웃돌 만큼 뜨거운 고용 시장입니다. 한 번 오른 임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인플레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또 회의록은 통화 정책이 완화될 거란 시장의 오해가 인플레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증시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면 소비가 증가해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경고에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지난밤 미 증시는 의사록 공개 이후 잠시 떨어지다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책 의지가 강해 보이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썼을 때 다시 후폭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났던 금방 그 정책을 바꾸는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셀지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자주 생기는데 우리 생활에서 흔히 겪는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예를 들어보죠. 아파트 윗집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 이럴 때 관리사무소 통해서 윗집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누수나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생겨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줘선 안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공유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의견 수렴한다고 이름이라든지 동호수 적힌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네,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물을 때나 또 병원에서 진료 대기를 할 때도 이 명부를 적으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 꼭 써야 한다면 이 경고성 문구와 이런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CCTV 영상도 개인정보입니까? 멀리서 찍힌 저화질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누군가와 부딪혀서 다친 경우 CCTV만 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고 진술서를 써서 나와 부딪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가서 어떤 차가 그랬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에 설치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입니다. 이 열람만 하거나 휴대전화로 그 CCTV 화면을 찍더라도 다른 차 번호는 모두 가린 채 내 차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좀 다른데요. 이 목격자의 개념이라서 차주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남는 기록도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네, 관심사에 맞는 광고가 때맞춰 떠서 이게 우연인가 싶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예. 이 나의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쿠키 때문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는지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뜨는 건데요. 이 쿠키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해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킬 때는 반드시 이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동의 없이 광고를 내보냈다가 유럽에서 잇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쿠키 정보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특히나 유럽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춤형 광고가 자주 뜨는 건 저도 모르게 어디에 있으니까 동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군요. 예, 어쨌든 좀 신경 쓰고 살아야겠습니다. 홍 기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조금 전 끝났습니다. 가톨릭 신자 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미사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삼나무관이 제단 앞으로 옮겨집니다. 관 위에는 성경 한 권이 놓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 작별 인사를 하려는 신도 10만여 명이 관을 애워쌌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등도 한국 천주교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예복을 갖춰 입은 성직자들이 광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례를 직접 주례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생전 스스로 사임하면서 220년 만에 현직 교황이 전임자의 장례를 주례하게 됐습니다. Benedetto, che la tua gioia sia perfetta nell'udire definitivamente e per sempre la sua voce. 일반인 조문 열기도 마지막까지 뜨거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조문 시간이 연장돼 사흘 동안 세계 각지에서 20만 명이 찾아 애도했습니다. Tradizionalista, un po' anche duro qualche volta, e invece vedere tanti giovani che fanno visita alla salma di Benedetto XVI sfata. 내가 잘못한 모든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을 남긴 베네딕토 16세. 91명 역대 교황들 곁에서 영면에 듭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 하원이 투표를 6차례나 했지만 하원 의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전체 434석 가운데 222석으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공화당 내 20여 명 의원들이 메카시 원내대표 대신에 당내 다른 후보를 밀면서 100년 만에 하원 의장 선출이 재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이 공화당이 자중 질환을 멈추고 내일 7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를 낼 수 있을까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 하원 의원 434명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호명 투표가 시작됩니다. Allen, Craig,
Crane. 이틀간 진행된 투표는 6차례. 당선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No member-elect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가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20명의 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3자를 추천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I rise to nominate Congressman Byron Donald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카시 지지를 호소해도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분으로 하원은 결국 100년 만에 지도부 부재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You know, to be able to have a Congress that can't function is just embarrassing. 내일 새벽으로 미뤄진 7차 투표를 앞두고 메카시 측과 공화당 강경파는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또 결론이 안 나면 의회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눈 덮인 계곡에서 큰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바위돌을 내려칩니다. 이런 철렵 방식을 돌당이라고 하죠. 돌당의 정신 못 차리는 꺽지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돌당 한 방에 어질어질한 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좋던 가시 기세 다 꺾이고 헬렐레. 헬렐레는 비속어 같지만 표준어입니다. 얼이 빠져 몸을 못 가누는 모양을 가리키죠. 얼은 정신의 줏대, 쓸개는 마음의 줏대여서 얼과 쓸개가 빠지면 헛개비나 다름없습니다. 음악인이자 연기자 김창완의 동시는 제목이 66자에 이릅니다.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는데 잠깐만 놀고 하려고 놀이터에 갔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져 의사 선생님이 어쩌다 이랬냐고 물어서 한 말, 이게 제목이고요. 정작 시는 달랑석자, 모아요입니다. 몰라요가 부러진 이빨로 새나온 소리죠. 어린이의 몰라요는 귀엽기는 하지 어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얼빠진 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이란 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그날 계속 무전기를 들고 있었지만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사라는 말을 듣고도 일상적인 축제의 소란으로 흘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헬로윈 축제 현장에서 압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상적인 소란이라니요. 그가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하고 서울경찰청장은 요청받은 적 없다고 티격태격하는 장면도 보기에 거북했습니다. 윤희은 경찰청장은 당시 술 마시고 잠을 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까지 묻느냐는 투로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대한민국 치안 총수가 대형 참사 앞에서 마치 20대 웰빙 직장인처럼 대답하는 모습은 다시 봐도 참으로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는 한 소방관의 증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경찰의 인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게 다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는 뜻의 한심이 아닌 한가로운 마음을 뜻하는 한심도 있죠.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려는 겁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휘젓고 돌아갔을 때 서울 은평구까지만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서울이지만 살짝 발만 딛고 돌아갔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야당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더니 오늘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군과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1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경찰, 이런 군대였습니다.
일주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소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10cm 이상,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 최고 8cm, 서울에서도 최고 5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절기 소환이기도 한데요. 추위는 반대로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전주와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 먼지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